자, 이제 JSP를 들어가겠는데, 오늘은 이제 JSP의 개요와 JSP 페이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웹 프로그램은 항상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용자가 서버에 뭔가를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트에다가 구글닷컴 쳤어요. 그럼 뭐예요? 구글 서버한테 구글 홈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사용자 서버에서는 서버로 요청이 넘어가면 서버에서는 처리를 쭉 합니다. 해서 사용자에게 응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에 어떤 물건을 우리가 주문을 했어요. 요청하는 거죠. 주문해 주세요 요청하면 서버에서 처리를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항상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웹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방법은 웹 브라우저 주소란에다가 뭔가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고요. 웹 서버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또 뒤에 있죠. 서버는 근데 사용자가 우리가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여기를 이제 프론트 엔드라고 하고 백엔드라는 말도 써요. 프론트 쪽이냐 백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데 가면은 은행 창구가 있죠. 은행 창구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안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좀 직책이 높은 분들은 좀 뒷자리에 가거나 방에 있거나 그렇죠. 프론트가 이제 말하자면 고객과의 접점입니다. 자, 우리 사용자들이 제일 먼저 어떤 사이트에 방문하면 사이트 화면을 보잖아요. 화면단을 주로 다루는 쪽이 프론트 엔드 쪽이고요. 화면 뒤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쪽이 이제 백엔드가 되겠죠. 우리는 주로 이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쪽은 프론트 엔드는 디자인하는 분들이 많이 하겠죠. 디자인하는 분들 화면이 중요하니까. 자, 근데 예를 들어서 폼 같은 데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입력 받아가지고 그걸 서버로 넘긴단 말이에요. 로그인이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로그인 폼 같은 경우는 프론트 엔드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DAO, DTO 만들어서 처리하는 부분은 백엔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웹 서버의 이 부분은 이제 프론트 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로. 그럼 여기서 이 부분 뭔가 좀 돌아가는 부분이 있겠죠.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을 해서 결과를 돌려주는 것이죠. 이런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여러 언어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온 것이 CGI입니다. 이거는 요즘에 쓰지 않습니다. 유닉스 기반의 펄이라는 언어로 처리를 했는데 이거 안 쓰죠 요즘에. 그 다음에 유행했던 것이 ASP.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ASP가 한참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PHP 이게 또 많이 요즘에 PHP 계속 요즘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 무료죠. 이거는 또 기능이 또 꽤 강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JSP가 나왔어요. JSP는 비교적 나중에 나온 그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자바 언어 기반으로 나왔고, 근데 이게 ASP 같은 경우는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잖아요. ASP는 리눅스에서는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서버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윈도우즈 서버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죠. 이거 PHP는 이제 운영체제 제한이 없고요, 다 되고요. 근데 주로 이제 리눅스 쪽이죠. 이것도 이제 자바가 장점이 또 운영체제에 독립적이잖아요. 운영체제에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자바가 나오면서 JSP가 나오면서 이런 시장들을 많이 잠식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대항마로 나온 것이 ASP.NET.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NET, C# .NET.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 JSP 아니면 이게 두 가지죠. 물론 이제 ASP도 아직도 쓰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있고. 근데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JSP가
제일 많습니다. 정부에서 표준을 JSP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표준 또 대기업에서 주로 JSP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ASP, PHP 이런 언어들도 중소기업에서는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들이 사실 비슷해가지고요. 하나만 딱 능숙하게 구사를 할 수 있으면은 다른 언어로 배우고 옮기는 거는 쉽더라고요. 저도 이거 4가지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제일 쉬운 게 PHP가 제일 쉬운 것 같고요. JSP가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JSP가 이제 난이도로 봤을 때, 왜냐하면 웹페이지도 알아야 되고 뒤에 자바 코드로 돌아가는 이런 걸 같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생산성으로 봤을 때는, 생산성이라는 건 좀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데서는 사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금방 만들어요, 이런 거. 근데 JSP는 뭐 또 서블릿도 만들어야 되고 DAO, DTO 이런 거 만들어야 되고 해서 작업량이 좀 많습니다. 주로 이제 대형 프로젝트에 적합한 것이 이것이고요. 뭐 소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쓰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또 좋은 언어들인데 우리나라에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단넷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단넷을 거의 안 하잖아요. 교육기관에도 보면 단넷이 거의 없어요. 저도 전에 단넷을 좀 다른 데서 좀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바가 한 5반이 있으면 단넷반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별로 많이 수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수료생들 중에도 보면요, 이 JSP 열심히 배워놓고 지난 기수에 이 ASP 단넷으로 3명이 갔어요. 3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언어 주로 이제 C샵이라는 언어인데, C샵이 사실은 자바를 많이 흉내냈어요. 자바의 대항마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근데 이 JSP나 ASP 단넷은 약간 좀 그래도 더 나중에 나왔으니까 좀 더 이제 복잡하고요. ASP, PHP는 초창기에 나왔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좀 비교적 배우기가 좀 쉬웠어요. 근데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갈수록 보면은 기술들을 막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잘 뭐랄까 자꾸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야 또 이게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생태계가, IT 생태계가.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좀 많이 좀 연습을 하시고요. 나중에 혹시 뭐 PHP나 단가로 보면은 JSP가 제일 단가가 높아요. 우리나라에서는. ASP, PHP 개발자는 아무래도 좀 약간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고급 기술을 배우는데 ASP나 PHP 쪽으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는데요. 서블릿과 JSP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 자바를 만든 선에서 만든 웹 개발 표준이 이 서블릿과 JSP고요. 서블릿은 서버에서 실행되는 자바 코드를 말합니다. 서블릿은 겟 방식이 있고 포스트 방식이 있는데, 겟 방식은 2get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고, 포스트 방식은 toPost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돼요. 저는 이 포스트 방식은 폼에서 메서드를 포스트 썼을 때만 적용이 되고, 그 외에는 다 겟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web.xml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배치 기술서라고 해요. 프로젝트의 중요한 중요한 설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파일이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합니다. 이런 태그가 좀 약간 복잡하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나와서 한 줄만 딱 작성하면 처리가 되게 또 바뀌었어요. 2가지 방식을 다 아시면 좋겠고요. JSP라는 것은 서버에서 실행되는 자바 페이지인데요. 우리 JSP는 많이 가끔 봤는데 이걸 아직 못 보셨죠? 근데 사실 이제 JSP도 결국 내부적으로 변환이 되면 이 서블릿이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JSP까지는 그래도 다들 좀 쉽게 접근하는데, 여기 가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가 몇 번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JSP는 자바 기반의 스크립트 언어고요. 자바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자바의 모든 기술을 JSP에 다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자바 기술 중에서 일부분을 JSP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JSP는 내부적으로 서블릿으로 변환이 되어서 실행이 되고요. 이 JSP의 배포 디렉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클립스에서 열심히 작업을 해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카피를 해가요. 카피해가지고 배포가 되는 디렉토리가 다릅니다. 가끔 보면은 열심히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아무리 코드를 수정해도 안 바뀔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클린을 하죠. 클린. JSP를 열심히 작업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가서 클린하고 몇 번 보여드린 적 있나요? 프로젝트의 클린. 그 다음에 이 서버스라는 탭이 있어요. 서버스가 안 보이면 이게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윈도우의 쇼 뷰에 서버스 이게 생겨요. 그럼 여기서 여기도 클린이 있고 클릿 톰캣 워크 디렉토리가 있어요. 이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클린을 해주면 딱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JSP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저희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먼저. 자,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 시작하시죠. 자, 뉴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JSP01이라고 할게요. JSP01. 네, JSP01. 타겟 런타임에 아파치 톰캣 9.0이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돼도 실행이 안 되게 되죠. 예, 톰캣 9.0 선택을 하셔야 되고, 자, 그냥 피니시 하지 마세요. 넥스트 해보세요. 자, 그럼 거기서 이 소스 폴더라는 건 자바 소스를 말합니다. 자바 소스는 src 이 디렉토리에 저장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밑에 보세요. 거기 보면 아웃풋 폴더라는 게 있죠. 이거는 자바 클래스 소스 파일을 컴파일을 하게 되잖아요. 컴파일을 하게 되면 그 클래스 파일이 여기 저장된다는 얘기죠. 네, 넥스트. 네, 그 다음에 보면 컨텍스트 루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컨텍스트라는 건 지금 서버가 한 대인데 웹 프로젝트가 여러 개 만들어집니다. 그럼 웹 프로젝트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웹 프로젝트의 식별자가 되겠죠. 컨텍스트 루트 한 개다. 서버 하나에 한 개의 사이트만 돌린다. 그러면 굳이 적을 필요가 없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러 개 만들고 있잖아요. 웹01, 웹02, 뭐 JSP01 만들고 있죠. 이럴 때는 컨텍스트 패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web.xml 파일을 꼭 만들어주세요. 체크하세요. 이거 체크 안 하면은 또 카피를 해서 붙여야 되고 불편함이 좀 있어요. 체크를 하세요. 기본 값은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피니쉬를 하세요. 네, 그럼 웹 JSP01이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는데요. 디렉토리 구조를 보시죠. 일단 여기 보면 자바 리소스에 보면 src 여기가 이제 자바 클래스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웹 컨텐트에 보면 웹-inf에 여기 웹.xml 생겼죠? 이거 한번 열어보시죠. 웹.xml. 예, 그럼 웹.xml에 이런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웹 프로젝트에 설정을 하는 중요한 파일이죠. 이게 안 생기면은 다른 사이트에서 카피해 오셔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자,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배포 디렉토리라는 게 뭔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웹 콘텐츠에서 페이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뉴하고 JSP 파일. 자, 지금부터는 JSP 시간이니까 제가 특별하게 말하지 않으면 JSP로 만들어 주세요. 파일을.
HTML이 아니라 JSP를 만들어주세요. JSP고 test.jsp. 예, 그래서 일단 이 JSP 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페이지 지시요. 예, 이 부분. 네, 페이지 디렉티브라고 합니다.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JSP는 보시다시피 HTML하고 자바 코드가 섞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자바 코드가 들어가는 영역이고요. 이런 영역을 스크립틀릿이라고 그래요. 코드 조각, 스크립트 조각, 네, 스크립틀릿. 이 안에는 자바 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자바 문법과 뭐 같은데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게 이제 이런 명령어들은 자바에는 없잖아요. 이거는 내장 객체라고 해요. 네, 그러면 변수를 하나 만들고 거기 출력을 하는데 이 out이라는 객체가 내장 객체입니다. 이미 자바에서 다 만들어 놓은 JSP에서 만들어 놓은 객체고요. 이거는 웹 브라우저에다가 이 내용을 출력하라, HTML로 출력하라는 뜻이에요. 자,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F11 하면 되죠. 네, 실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넥스트 하면 이걸 이제 물어보죠. 자,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 사이트 목록인데 일단 remove all을 해볼게요. remove all 하면 지금 기존에 작성된 사이트가 있고 아까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add all 하니까 다 올라갔고 빼니까 현재 것만 올라갔죠.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테스트 환경은 서버 한 대에 웹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돌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테스트를 할 때는 하나만 돌리는 게 좋아요. 이게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여러 개 돌리면은 이게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현재 돌리고 있는 사이트만. 그래서 처음에 이게 있었잖아요. 내리는 게 좋아요. remove all 해서 하나만 현재 것만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finish 하면은 이제 리스타트가 되겠죠. 서버가 리스타트가 되고요. 예, 그래서 페이지가 떴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한 거예요. JSP에는 이제 배포 디렉토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디렉토리 말고요. 서비스되는 디렉토리가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디렉토리하고 서비스 디렉토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다 이거를 붙여보세요. 이 BR 태그를 뒤에다 붙이시죠. 붙이고 예, 이제 여기서 application.getRealPath라는 메서드로 출해봤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 이것도 이제 내장 객체예요. 이미 JSP에서 만들어져 있는 객체입니다. 이거는 주로 서버 쪽의 정보를 웹 서버의 정보를 처리하는 객체예요. 자, 애플리케이션인데 getRealPath 이게 뭐냐면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 경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냥 슬래시 하면 루트 페이지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게 JSP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JSP 페이지 바뀔 때는 새로 고침만 하면 돼요. 리스타트를 굳이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 경로가 긴 경로가 나왔죠. 자, 여기 한번 복사해 가지고 윈도우 탐색기 한번 붙여보세요. 자, 윈도우 탐색기에다가 붙여보니까 예, 좀 방금 만든 파일이 저기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저것이 서비스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실행해서 이 경로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복사해 가지고 윈도우 탐색기에다가 주소창에다가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로 뭔가 작업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거를 톰캣 프로그램이 톰캣이 이 디렉토리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돌린다는 얘기죠. 서비스가 여기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아무리 수정을 제대로 했는데 코드가 틀린 게 없는데 안 고쳐진다 그럴 때 있죠. 그러면 이게 늦은 거예요. 내가 개발하고 있는 소스를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럴 안 될 때는 아까 세 가지 알려드렸죠. 프로젝트의 클린, 프로젝트의 클린 이거는 현재 프로젝트를 다 강제 컴파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버스에 보면 이거 서버스에 클린이 또 있어요. 또 클린 톰캣 워크 디렉토리가 있어요. 이거 서버 쪽을 클린하고 이 톰캣 워크 디렉토리라는 게 방금 get real path에서 나온 패스 있죠?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도 싹 정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해주면은 잘 나옵니다. 웹 컨테이너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컨테이너 이걸 말하거든요. 그럼 JSP와 서블릿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JSP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부분에 자바 코드죠. 그럼 자바 코드를 컴파일해서 실행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HTML은 웹브라우저 안에 해석기가 있고요. 그럼 이런 기능을 누가 하냐면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웹 컨테이너라는 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웹 컨테이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톰캣,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톰캣이고요. 톰캣은 무료이고 좀 약간 가볍다고 볼 수 있고, 또 실무에서는 또 웹로직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웹로직 이거는 좀 설치하기도 좀 어렵고 더 이제 무겁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웹 컨테이너가 있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윈도우의 프레퍼런스에 보면 서버의 런타임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애드에서 여러 이제 이런 것들이 웹 컨테이너들이에요. 지금 아파치 같은 경우 톰캣이 보면 버전이 9.0까지 다양한 버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서버도 있고. 여기 보면 IBM 서버 있죠. 여기 참 베이직해서 HTTP 서버 이게 이제 원래 그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JSP 웹 서버예요. 근데 이걸 안 써요. 이걸 안 쓰고 이제 다른 외부 제품들을 쓰고 있는 거죠. IBM, 뭐 웹스피어, 제이보스, 뭐 오라클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톰캣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JSP의 기본법을 보면 이게 이제 스크립트릿이라고 했죠. 코드 조각.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웹브라우저에 뭔가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JSP 코드 영역에다가 앞에 equal 이것이 출력문이라고 그랬어요. 비교가 아니라 우변에 있는 값을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결국 이거는 out.println과 같은 코드가 되는 것이고요. JSP에서 뭔가를 메서드를 선언할 때는 이게 이제 메서드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만약에 이 안에다가 자바로 이게 자바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HTML하고 자바가 섞여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메서드를 선언한다 그러면 이따 뒤에서 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자바에서 메서드 만들듯이 보이드라고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죠. 메서드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냥 자바 코드 안에다가 이렇게 메서드를 만들면 안 되고요. 여기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퍼센트 뒤에 느낌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바 이제 선언부가 되는 것이죠. 메서드 선언부. 그러니까 여기 뭐 전역 변수도 만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전역 변수, 멤버 변수가 되는 것이죠. 메서드. 멤버 변수와 메서드를 선언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선언부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안 써요. 잘 안 써요. 이거. 네. 네, 차라리 자바 클래스를 좀 허탈하시죠? 열심히 쳐놨는데 안 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써요 그랬으면 됐는데. 예. 안 쓰니까 하지 마세요 딱 그랬으면 됐는데. 예. 예. 그래서 이거 뭐냐면 왜 안 쓰냐면 이 초반에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JSP에 모델 1이 있고요. 모델 2가 있다고 했죠. 모델 1이 JSP 페이지 위주로 코딩을 하는 것이 모델 1이고요. 근데 이게 초창기 방식이고요. 이게 좀 너무 유지 보수가 힘들어 가지고요. 이걸로 다 바뀌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에 보면은 JSP 확장자가 JSP인 사이트들이 이제 JSP 프로그램을 쓴 건데요. JSP에서 JSP를 계속 링크가 되는 사이트들은 좀 오래된 사이트들이에요. 근데 확장자가 뭐 2라든지 이런 걸로 되는 사이트들은 모델 2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걸 안 써요. 이게 너무 유지 보수가 힘들어서 이걸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델 1에서 쓰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지만 거의 뭐 사정된 명령어라고 할까요? 거의 우리 수업 시간에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거 만약에 호출한다 그러면 지금 A 변수의 값이 들어있고 putstr 메소드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다면 이거를 여기다가 넣을 거 그러면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 A에 저장된 100이라는 값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putstr을 호출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저거를 이거를 바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 A에는 전역 변수 값이 출력이 되고 여기는 이게 출력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자 이렇게 했으면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이 문자열 값이 여기에 입력이 돼서 나오게 되겠죠. 해볼게요. 그러면 네, 나왔죠. 그럼 이 메소드가 호출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한 방법이 이게 선언부라는 걸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JSP의 주석은 자바하고 같습니다. 한 줄 주석은 슬래시 2개, 여러 줄 주석은 슬래시 별표부터 별표 슬래시까지. 자, HTML은 이게 주석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언어를 여러 개 쓰다 보니까 좀 주석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SQL 스크립트 파일 같은 경우는 SQL에서는 이게 주석이었죠. 하이픈 2개. JSP에서 임포트를 하는 방법은 한 행에 한 개씩 임포트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개를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한 행에 한 개씩 한다면 자, 이 페이지 지시어가 들어가고요. 페이지 임포트 임포트할 클래스 네임 적습니다. 한 줄에 하나의 클래스만 임포트하는 것이고요. 근데 2개 이상 할 수도 있는데요. 쉼표를 찍으면 돼요. 근데 이 방법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가독성 면에서 봤을 때 이게 더 낫죠. 그 다음에 이제 JSP에서 페이지를 모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주 쓰는 페이지들을 미리 만들었다가 끼워 넣기 하는 방법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있는데 좀 뒤에 하겠지만 이런 또 MVC라는 또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 모델 2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MVC 패턴이란 말이 있습니다. MVC 패턴은 모델이라는 건 주로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코드를 말하죠. 우리가 이제 실습할 때 보면 DAO, DTO 만든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이 모델 쪽이 되겠고요. 뷰는 주로 화면 처리, JSP 페이지 쪽이 뷰가 되겠어요. 컨트롤러는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MVC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페이지 모듈화를 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이쪽이 되겠어요. 여기 include를 할 수 있는데, include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페이지 지시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이제 액션 태그라고 합니다. JSP 액션 태그, include 태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뒤에 또 나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에서는 서버에 뭔가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 처리될 때가 있고 에러가 날 때가 있는데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태 코드라고 해요. 주로 이제 200이라는 코드는 성공, 정상적으로 처리됐을 때 200이고요. 403, 주로 이제 400대 에러가 있고 500대 에러가 있습니다. 400대 에러는 주로 클라이언트 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500대 에러는 주로 서버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 500대 에러입니다. 403 많이 나오는 에러가 이제 이것들인데요. 아마 우리 수업 시간에 거의 이 에러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특히 이거 두 개. 403은 권한이 잘못되었을 때, 그 다음에 401이라는 것도 간혹 나올 거예요. 뒤에 401. 이거는 입력값이 잘 매칭이 안 될 때 401. 404는 URL이 틀렸을 때, 주소가 틀렸을 때죠. 500은 서버 쪽에서 뭔가 처리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톰캣의 콘솔을 봐야 되는 것이죠. 톰캣의 이 콘솔, 여기를 자주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윈도우의 쇼 뷰에 콘솔 찍으면 이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뭔가 에러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찍히게 됩니다. 자, 웹페이지의 호출 방식 두 가지 아까 잠깐 나왔는데요. 포스트 방식과 겟 방식이 있습니다. 포스트 방식은 바디로 데이터가 전달되고요. 정보가 주소창에 노출되지 않죠. 그리고 대용량 자료를 전송할 때 좋습니다. 주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포스트 방식, 파일 업로드 반드시 포스트 방식으로 해줘야 돼요. 자, 근데 겟 방식이라는 건 주로 뭔가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올 때 get을 많이 쓰거든요. 데이터를 헤더에 붙여서 전송을 하고 주소창에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이동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자바스크립트로는 이걸 우리가 많이 썼죠. location.href. 근데 JSP는 이게 forward라는 게 있고 redirect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 서블릿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자바에서는 한글이 잘 깨지죠. 그래서 인코딩이 참 중요한데요. 자바의 기본 인코딩은 이겁니다. ISO 8859-1. 이게 서유럽 언어 인코딩이죠. 근데 한국어는 MS949 아니면 UTF-8인데요. 기본 세팅이 이걸로 되어 있어요. 이클립스에서는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괜찮은데 다국어 지원이 안 되죠. 예를 들면 뭐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하면 깨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국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UTF-8이 표준이에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UTF-8로 세팅해 놓고 시작을 했죠. 쿼리 스트링, 이 URL이 있으면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쿼리 스트링입니다. 쿼리 스트링은 앞에 변수, 값으로 구성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실습을 하면서 조금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간단하게 날짜 정보를 출력하는 것인데요. 자, 폴더를 만들어서 잡아볼게요. JSP01 프로젝트에서 웹 컨텐트 밑에, 자, 잘 기억하십시오. 웹 페이지, JSP 페이지는 웹 컨텐트에다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웹-inf에 만들지 마세요. 물론 이제 나중에 실무에 가면 지금 얘를 갖다가 안에다 집어넣기도 해요. 자, 웹-inf 안에다가 JSP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이렉트로 실행을 못해요. (404가) 뜨죠. 이 웹-inf 안에 있는 파일은 외부에서 접속을 못해요. 금지가 돼 있어요. 보안 영역이에요. 그래서 보안성이 우수할
보안성이 중요할 때는 JSP를 저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럼 저걸 어떻게 꺼내서 쓰느냐? 다른 세팅의 환경 설정에 의해서 저 파일을 읽어드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우선은 저기다 넣지 마세요. 뒤에 가면 저기다 넣습니다. 스프링 할 땐 저기다 넣습니다. 왜냐면 이 바깥에 JSP를 꺼내 놓으니까 하도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해요. 이 JSP는 주소가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JSP 탁 치면은 뒤에 장난을 많이 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저 웹-inf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실무에 가면. 근데 지금은 아직 그 방법을 안 배웠으니까 우선은 빼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웹 컨텐트에다가 ch01 폴더를 만드세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date.jsp. 자, date.jsp를 이제 작성할 거고요. 먼저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임포트를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여기 이제 데이트가 들어가는데, 이건 자바 코드죠. 데이트 가져와서 그대로 출력하면, 예, 우리가 이제 가공된 날짜 형식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냥 좀 우리가 원하는 형식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출력 형식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는 클래스에다가 출력 형식을 지정해 주게 되면 이 형식대로 나오게 됩니다. 예, 이걸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임포트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임포트를 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을 임포트하지 않으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죠. 자바랑 똑같습니다. 기본 그 java.lang 패키지 외에는 임포트를 꼭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임포트를 지금 했고요. 자, new date 하면 이게 데이터라는 클래스가 이 클래스를 말하는 것이죠. 네, 데이트 만들고 그냥 출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나오지 않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 형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는 것을 이용해서요, 이게 데이트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네, 스트링으로 바꾸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바꿔본 거죠. 네, 원하는 출력 형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심플 데이트 포맷 안에 이게 출력 형식이고요. 근데 여기는 아무 키워드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네 자리 연도, 이 월이고요. 월과 분은 좀 다르죠. 이게 대문자는 월이고요. 소문자는 분입니다. 이거는 A 붙이면 오전, 오후가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대문자 H하고 소문자 H도 다른데요. 대문자 H는 24시간제. 지금은 이제 오전 11시 이렇게 나왔는데, 오후가 되면은, 여기가 시간을 좀 잠깐 바꿔볼게요. 시간대를 오후로 바꿔볼게요. 시간대를 잠깐 오후로 바꿔볼게요. 그거 하니까 23시로 시키죠. 근데 여기가 이제 소문자 H면은
소문자 H면 12시간제가 되는 겁니다. 오후 11시 이렇게 시키죠. 12시. 소문자 H는 12시간제, 대문자 H는 24시간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시간 다시 고쳐놓을게요. 네, 그래서 여기가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24시간제 이게 되겠죠. 이건 초가 되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네, 데이터 포맷을 심플 데이터 포맷에다가 이 출력 형식을 날짜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바꾸는 거죠. 포맷을 형식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사실 HTML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HTML하고 자바하고 좀 차이가, JSP하고 차이가요. HTML은 정적인 콘텐츠죠. 정적이라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고정된 이런 것이죠. 근데 JSP는 뭐예요? 동적인 콘텐츠죠. 바뀌죠, 내용이. 지금처럼 여기 안에 이게 실행이 되니까 보세요. 지금 시간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이 안에 내용이 바뀐단 말입니다.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동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JSP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하고 JSP는 또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자바스크립트도 동적이죠. 지금처럼 이제 시간 출력하는 거 자바스크립트로도 할 수 있죠. 근데 차이점은 JSP는 어디서 돌아가냐면 서버, 웹 서버에서 실행이 되는 것이고,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사용자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간다는 게 다르죠. 자, 이번에는 서블릿의 정보를 한번 출력을 시켜볼 텐데, 이 서블릿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get 서블릿 info 이런 메서드가 있어요. 일단 이 부분을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 페이지 지시어라고 하고요. 이 현재 파일이, 이 페이지가 무슨 페이지다. 일단 이게 자바 언어로 작성이 됐다는 것이고요. 이 내용은 HTML이고 UTF-8 언어셋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HTML하고 자바가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보면 뭔가 좀 출력을 하는 것인데, 이거 만들어서 해볼게요. 네, 여기서 한 줄만 추가하는 것이죠. 예, 이게 좀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용어죠, 용어. 막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우리가 나오잖아요. 진도 나올 때마다. 서블릿. 갑자기 뭐 서블릿이. 이 서블릿이라는 게 서버하고 릿의, 서버의 약자하고요. 뭔가 좀 조각이란 뜻이죠. 서버에서 실행되는 자바 프로그램 조각 이런 뜻입니다. 서블릿이라는 게 서버에서 실행되는 자바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JSP 페이지를 만들었지만 결국 내부적으로는 결국 이게 컴파일 돼서 실행이 돼서 돌아갈 때는 서블릿으로 바뀌어서 실행이 됩니다. 일단 이거 돌려볼게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서블릿의 정보를 보니까 지금 JSP 2.3 엔진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2.3, JSP가 현재 2.3이에요. 최신 버전이. 그러면 이 정보를 확인해 봤고요. 이건 이미 내장되어 있는 메서드죠. 자, 아까 봤습니다만 BR 태그 쓰고 이것 한 번 더 볼게요. 애플리케이션 get real path 이거 다시 한번 실행해 보죠. 애플리케이션.get real path 아까 나왔었죠.
그러면 실제로 서비스되는 경로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이 페이지는 여기가 개발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로컬 디렉토리죠. 근데 이게 지금 서버잖아요. 서버다 보니까 이거를 외부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디렉토리로 올리는 과정, 이걸 배포라고 하는데요. 배포 경로, 서비스 경로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부터 봤지만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디렉토리인데요. 그러면 지금 ch01이 생기고 그 안에 JSP가 카피가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에디터로 열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작성했던 것이 그대로 여기 복사가 돼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좀 보세요. 좀 더 앞으로 가세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가면 WTP 웹 APP라는 게 있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루트라는 게 보일 겁니다. 제가 이제 적어드릴 텐데 이거 말고 이게 TMP1이 저는 지금 TMP1으로 되어 있는데 TMP0로 아마 대부분 되어 있을 거예요. TMP0 또는 TMP1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TMP0나 또는 TMP1으로 일단 가보시면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워크라는 게 또 보일 거예요. 이게 작업 디렉토리. 톰캣 아까 우리 보면 여기서 제가 클린할 때 세 가지 하라고 말씀드렸죠. 프로젝트의 클린, 이거는 자바 클래스들을 싹 컴파일하는 것입니다. 새로. 그 다음에 여기 서버에 가보면 이게 있죠. 이 클린. 이 클린이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이 디렉토리 있죠? 여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새로운 파일로. 그 다음에 TMP1이나 TMP0로 가면은 워크가 있거든요. 이게 톰캣 워크 디렉토리예요. 얘를 정리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변경을 했는데도 화면이 안 바뀐다? 그럴 땐 이 세 가지 작업을 꼭 해주세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리눅스에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리눅스를 3월달에 배우게 되는데 2월이나 3월 그때 하게 될 텐데 그 리눅스 JSP는 유닉스나 리눅스 서버에서 하지 윈도우에서 돌리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올리게 되면은 또 약간 또 방식이 틀려요. 그때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 여기서 카탈리나라는 게 보이죠? 또 들어가면 거기 지금 JSP01이 보이고 깊어요, 경로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이 디렉토리를 제가 적어둘 테니까 한번 여기를 한번 와보시겠어요? 자, 이쪽에 일단 여기가 워크스페이스예요. 워크스페이스는 지금 다 다르죠? PC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워크스페이스고 워크스페이스, 본인 워크스페이스 아시죠? 워크스페이스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쭉 오다 보면 아마 여기가 저는 지금 TMP1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TMP0로 되어 있어요. TMP0나 없으면 TMP0가 없으면 TMP1을 찾으세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 한번 찾아와 보세요. 자, 그러면 찾았습니까? 이 디렉토리 가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ch01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ch01 하고 있으니까 ch01 안에 보면 아까 우리 date.jsp 만들었었죠. 그러면 이거 보이세요? date_jsp.java 보이세요? 열어보세요. 에디터 열어보세요. 자, 열어보니까 이런 코드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아파치 톰캣이 이 코드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쭉 보겠습니다. 일단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 쭉 가다가 HTML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가 아까는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HTML 안에 자바 코드를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돼 있죠. 자바 안에 HTML이 들어있는 식으로 돼 있죠. 결국 이렇게
JSP를 작성하면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JSP 페이지 안에 자바 코드를 작성했더니 톰캣이 이거를 먼저 뭘 했냐면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클래스 만들었잖아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실행시켜서 나온 결과물이 HTML이 나온 것이죠. 이거를 이제 실행시켜서 이 코드를 생성하고 컴파일도 했겠죠. 클래스 파일이 있는 거 보니까 컴파일도 한 거죠. 컴파일해서 얘를 실행시켜서 나온 답이 이게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HTML이 나온 겁니다. 실행 과정 아시겠죠? 우리가 JSP 작성하고 스타트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톰캣이 먼저 이 JSP 페이지를 가지고 자바 클래스를 생성하고 그걸 컴파일한 다음에 실행해서 HTML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HTML 만들어낸 것이 사용자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다운로드가 돼서 화면에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것이요. 이런 이제 서블릿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JSP도 우리가 이렇게 작성한 것은 결국 서블릿으로 바뀌어서 실행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페이지 모듈화라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JSP F 뒤에 이제 F를 붙이기도 하고 F가 이제 프래그먼트의 약자거든요. 코드 조각. F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확장자가 JSP F인 파일은 이게 부분이란 뜻이죠. 전체 페이지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코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제 클래스에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또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테스트 만들어 놓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인클루드를 시키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죠. color.jspf 하면 아까 우리가 미리 작성했던 코드가 인클루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까 미리 만들었던 변수들을 여기서 그대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또 인클루드를 했죠. 이런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JSP include 태그에서 사용한 코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자주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뉴라든지 또 하단에 뭐 카피라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모든 페이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을 미리 만들었다가 이렇게 인클루드를 시키면 좀 더 유지 보수하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을 파일을 color.jspf 하고 또 이 클래스 하나 만들 거고요. 또 test.jsp 만들 거고요. 그래서 4개의 파일을 만들면 하나의 이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JSP인데요. JSP로 하시고요. JSPF 이 파일은 없어요. 여기 안 보여요. 그래서 JSP로 하고 color.jspf라고 쓰시면 돼요. 뒤에다가. 예, color.jspf라고 하시고요. 뭐 JSPF라고 하나, JSP로 하나 뭐 기능상으로 상관없습니다. 예. 자, 여기는 지금 확장자를 지금 JSPF라고 했는데 맨 끝에 F가 이제 프래그먼트. 페이지의 일부분이란 뜻이죠. 여기는 다 이제 지우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코드는 다른 페이지에 끼워 넣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온전한 페이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우시고요. 예, 지금 뭐 이런 값들을 변수들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변수들을 다른 페이지에서 인클루드를 시킨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자바 코드뿐 아니라 HTML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카피라이트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러면 미리 이제 뭐 footer.jsp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끼워 넣기를 하면은 매번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 코드를 만들게요. 제가 이제 마침표 찍어놓은 건 패키지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config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자바 코드는 어디다 작성하냐면 src에 작성을 하는 것이죠. 여기요. 웹 컨텐트에는 JSP가 들어가고요. JSP를 여기다 쓰면 안 돼요. 또 자바 클래스는 반드시 여기다 써야 됩니다. 이거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리소스에 src에다가 config라는 패키지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 클래스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네, config 패키지 만들겠습니다. new 패키지 config라고 만드시고요. 자, 근데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src 밑으로 안 가고 따로 나왔죠. 이게 F5 새로 고침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F5 새로 고침. 그럼 config 패키지에서 new 클래스 constant라고 만드시고요. 자, 이 config라는 패키지를 만들었고 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변수를 하나만 만들어서 그런데요. 웹사이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변수들 있겠죠. 자주 사용되는 변수들. 그런 변수들을 여기다 쭉 적어놔요. 그러면 이 스태틱, 그걸 또 스태틱 파이널로 해놓으면은 상수라는 얘기죠. 스태틱은 또 뭡니까? 그 사이트가 올라오면은 스타트업이 되면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클래스 네임으로. 그래서 이 스태틱 변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모든 곳에서 다 접근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new를 안 하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값이나 코드들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으면 좋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번에 이제 test.jsp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도 확장자가 JSP-F라고 붙여도 되는데 그냥 JSP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그 include가 되는 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에 삽입이 되는, 끼워 넣기가 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다 지울게요. 지우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끼워 넣기 할 코드들을 만들어 놨고요. 이제 include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페이지를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include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아까 우리가 미리 작성했던 코드가 이 부분에 삽입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차이점은 좀 이따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이 차이점은 이렇게 하면은 이 코드 안에 들어있는 자바 코드까지, 변수까지 공유가 돼요. 변수를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변수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HTML 코드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TML만 끼워 넣기가 되면 이 코드를 쓰고요. 자바 코드까지 들어가야 된다, 또 변수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 실습해 볼게요. JSP입니다. 자, 우선 바디 태그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include를 해야겠네요. include를 먼저 하시죠. 예,
그럼 color.jspf 파일을 이거죠. 이 코드죠. 그럼 이 코드가 결국은 이 부분에 끼워 넣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왜 이렇게 인클루드를 하냐면, 만약에 이 코드가 모든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다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직접 끼워 넣기를 해도 되겠죠. 이렇게 인클루드 안 시키고 이렇게 직접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10페이지에 다 들어간다 그러면 매번 코드 작성량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색깔을 이게 이제 배경 색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찾아다니면서 다 바꿔줘야 되죠. 근데 이런 스타일로 작성을 하면은 여기만 바꾸면 다 처리가 되겠죠. 이런 면에서 좀 더 유지보수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이런 걸 이제 페이지 모듈화라고 그래요. 모듈마다 만들어 놓고 필요한 부분에 끼워 넣는다는 얘기죠. 마치 조립하듯이요. 그러면 이 변수를 여기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끼워 넣기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CSS를 추가하겠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는 include고요. 여기는 import입니다. import를 할 때는 항상 기준이 src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src 밑에부터 쓰면 됩니다. src는 지금 적는 거 아니에요. src 밑에니까 config 패키지부터 적는 거죠. config 패키지에 있는 이 클래스. 그럼 constance라는 클래스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태틱이니까 스태틱은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죠. 이렇게 쓰면 값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이 변수는 여기 선언한 게 없었는데 include를 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값이 잘 찍히고요. HTML 코드를 볼까요? 소스 보기 하니까 백그라운드가 찍혀 있죠. 이 값이 찍혀 있죠. 이 값이 어디서 나왔냐면 include 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이 코드가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내려보세요. 내려서 자, 이번에는 아까랑 이것도 include예요. 그러니까 include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include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JSP 콜론으로 시작하는 태그, 이 태그를 뭐라고 하냐면 JSP 액션 태그라고 합니다. JSP 콜론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찍어보면은 JSP 콜론으로 시작하는 태그들이 나오죠. 이런 태그들을 JSP 액션 태그라고 불러요. 근데 이 JSP 액션 태그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1과 모델 2가 있다고 그랬죠. 모델 1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JSP 액션 태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include가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test.jsp를 끼워 넣기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자, 그런데 이게 안 되네요. test.jsp를 보면은 변수가 있거든요. 변수가 있는데 얘는 끼워 넣기가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이 include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건 변수 공유가 돼요. 이런 include 방식은 변수 공유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변수 공유가 안 돼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JSP 액션 태그로 include를 할 때는 HTML만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변수는 안 된다. 이거 에러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석 처리할 때 좀 조심하실 게, 지금 이거를 딱 제가 드래그 한 다음에 주석 처리하면 이렇게 주석이 돼버리죠. 이렇게 주석이 되잖아요. 좀 다르죠. 이게 자바 코드인데 하이픈 두 개가 또 찍히죠.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전체를 주석 처리하는데 이게 있어요. 여기로 할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블록 처리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럼 그 상황에 맞는 주석으로 잘 처리가 돼요. 근데 이렇게 주석 처리했어요. 이건 에러예요. 왜냐면 이 주석은 HTML 주석만 되는 것이죠. 자바 주석이 아닙니다. 그러면 얘랑 HTML은 주석 처리가 되는데요. 이건 주석 처리가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여기도 들어가서 이 자바 코드도 주석으로 막아야만 주석 처리가 되는 것인데요. 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드래그 한 다음에 블록 처리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하면 주석이 해당 상황에 맞는 처리가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리지 않은 것 중에 이게 있는데요. 자, 페이지 모듈을 할 때 이제 지금 한 게 이제 페이지 모듈입니다. 자, 페이지 모듈을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방식은 변수 공유가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한 거 이거는 변수 공유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방식은 한 개의 클래스로 컴파일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파일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컴파일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클래스가 따로란 얘기죠. 두 개가 별개의 클래스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변수 공유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이 디렉토리 계속 있나요? 아까 적어드렸던 건데 이 디렉토리에 보면 그렇다고 이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놓으면 톰캣이 저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저기다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 가보면은 지금 아까 뭡니까 color.jspf가 있었고 얘를 이렇게 했잖아요. color.jspf 보면 디렉토리 가볼게요. 여기 color.jsp가 안 보이죠? 자바가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이 페이지 디렉티브 자바 코드를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에 그렇죠. 이게 여기가 좀 파일이 아닌 것 같은데 페이지 디렉티브 이게 아니죠. 인클루드죠. 지금 제가 다른 착각을 했습니다. 인클루드 디렉티브죠. 여기서 열어서 보면 여기 CSS가 이 코드가 여기 들어가 버렸죠. 아까 우리가 인클루드 시켰더니 그 자리에 얘가 들어가 버렸죠. 자바 코드가. 자, 그런데 액션 태그를 썼을 때는 테스트 JSP가 따로 컴파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테스트 이거를 잠깐만요. 얘를 제가 지금 서버를 껐다가 다시 재시작을 하니까 어때요? 테스트 JSP가 또 생겼죠, 클래스가. 그럼 이 아까는 이 차이점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개의 클래스로 컴파일이 되는데 이건 두 개의 클래스로 컴파일 된 거거든요.
따로 생겼잖아요, 그죠? 따로 생겨서 여기 보니까 예. 이거 그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거 이게 test.jsp에 있던 코드예요. 예, 이거 하나 생겼죠. 그러면 변수가 이 클래스의 변수이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됐던 것이죠. 클래스가 달랐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은 변수의 공유가 필요하면 이 방법을 쓰세요. 근데 변수의 공유가 필요 없다. 단지 그냥 HTML만 끼워 넣기다. 그러면 이 방법으로 써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JSP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도 한번 붙여보고, 그 다음에 선언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죠. 먼저, 좀 이제 8번, 9번, 10번, 11번까지, 12번까지 해야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12번을 잠깐 보시면은, 12번 코드에 보시면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선언부예요. 근데 이거 안 쓴다고 그랬죠? 예, 요즘에 잘 안 쓰는 코드예요. JSP 액션 태그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선언부를 쓸 것 같으면 차라리 클래스를 만들어서 메서드를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이 페이지 안에서는 작성이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인클루드 시켜가지고 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서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훨씬 더 재사용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잘 작성 안 한다는 거죠. 실무에서 잘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랑 이거는 지역 변수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전역 변수입니다. 그리고 메서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는 메서드 선언을 못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먼저 이거를 먼저 연습해 보고 그 다음에 DB 연동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12번 예제를 만들겠습니다. 웹 컨텐츠에서 하는 거예요. 예. 자, 변수를 선언할 때,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게 이 부분을 스크립트릿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스크립트릿, 그러니까 JSP 코드 조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요, 아까 결국 JSP를 실행하면 자바 클래스를 만든다고 그랬죠. 코드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 안에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메서드가 생겨요.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자, 볼까요? 이거를 지금 만들고 실행을 한번 해야지 이게 생겨요. 실행을 해야 클래스를 만들고 실행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우리 알려드린 클래스의 위치 있었죠? 여기요. 여기에 가보면 지금 방금 만든 부분 여기거든요. 자바 코드 볼게요. 그래서 메서드 중에 보면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 보이죠? JSP 서비스 메서드 앞에 언더바가 붙어 있습니다. 쭉 가다 보면 이거 보이세요? 이거 제가 방금 작성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이렇게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의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톰캣이 만들어낸 코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걸 분석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로컬 변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 부분을 보실까요? 이 부분은
퍼센트하고 느낌표가 있는 부분은 JSP 선언부입니다. 여기는 인스턴스 변수, 또 메서드가 선언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가 느낌표가 없으면은 에러가 발생하죠. 왜냐면 아까 이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JSP 서비스라는 메서드에 들어가는 코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메서드 안에 메서드를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메서드 안에 클래스를 만드는 거 되죠. 근데 메서드 안에 메서드가 바로 들어가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느낌표를 붙여야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느냐 보면 이거 찾아볼게요. 거기서 찾아보니까 유출이 됐고, 자 어때요? 클래스, 이 클래스잖아요 지금. 클래스에 인스턴스 변수고 메서드로 선언이 돼 있죠. 퍼센트 느낌표를 붙였더니 저기로 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정리를 하면은 이 부분은 선언부, 여기는 이제 스크립틀릿, JSP,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언더바죠. 언더바 JSP 서비스 메서드에 들어가는 코드가 되고요. 지역 변수가 되고요. 이거는 전역 변수와 이제 메서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이거를 이 메서드를 선언해 놨으면 이거를 또 나중에 재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페이지를 인클루드 시키지 않는 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안 쓰는 코드입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런 거,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이퀄이 아니죠. 같다는 뜻이 아니죠.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출력문입니다. str1 변수에 저장된 이 값을 HTML로 이 자리에다 찍어내라 그러죠. 그러면 이 결과물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다 찍어라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표현을 표현식 익스프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틀릿, 여기는 선언부, 이거는 표현식. 이게 세 가지 식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동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에도 뭐 아직 JSP 정식으로 안 나갔는데도 우리가 벌써 많이 했는데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북 테이블이 있었던가요? 우리가 뭐 과제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있을 것 같아요. HR 계정에서 들어가서 과제할 때 만들었던가요? 다행이네요. 없네요. 그러면 북이란 아마 있는 분들은 과제하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북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도서 아이디, 제목, 저자, 가격, 수량, 프라이머리 키는 아이디로 하겠고요. 아이디는 1년 번호로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우리가 직접 규칙을 만들어서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1년 번호로 하는 경우도 있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1년 번호도 많이 합니다. 1년 번호를 만드는 방법이 오라클에서 시퀀스가 있었고 서브 쿼리가 있었죠. 우리 시퀀스는 많이 해봤으니까 서브 쿼리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돌려가지고 나오고 쭉 집어넣고요. 그렇게 해서 먼저 테이블 만들고 인서트 하는 데까지 실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테이블이 기존에 있었으면 북 테이블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드랍 테이블. 테이블 생성하고요. 그리고 인서트. 다섯 개 다 집어넣을 거죠. 다섯 개 다 집어넣을 거니까 바로 밸류즈 하죠. 몰라도 조금
자, 테이블을 만듭니다. id 낱널은 빈 값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타이틀, 제목, 바차투는 가변 사이즈죠. 네, 최대 50바이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자만 입력을 했다? 그러면 10바이트만 저장이 되는 거죠. 저자, 가격, 기본값 제로, 수량, 기본값 제로, 프라이머리 키는 id. 프라이머리 키를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죠. 이렇게 하고 여기 지워도 되죠. 네,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테이블 만들었고요. 거기다 테이블에다가 지금 제가 노트에는 여기를 다 적어드렸는데 지금 이 5개 컬럼에다가 값을 다 집어넣을 거죠. 그럴 때는 굳이 안 적어도 괜찮죠. 이 순서대로 집어넣는다면 뒤에 필드를 안 적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id를 우리가 이제 1, 2, 3, 4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매번 수작업으로 넣어줘야 되니까 서브 쿼리를 이용했죠. 서브 쿼리는 쿼리 안에 쿼리가 들어가는 게 서브 쿼리죠. 반드시 괄호를 쳐줘야 되고요. 소괄호를 쳐줘야 이게 먼저 실행이 되는 것이죠. 자, NVL 기억나세요? 네, NVL하고 앞에 거가 널이면 두 번째가 답이 되고 널이 아니면 첫 번째가 그냥 답이 되는 것이죠. 널이면 널이 아니면 되는 것이죠. 자, 왜냐면 지금 레코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NVL을 안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북 테이블에서 이게 맥스가 최대 값이잖아요. 그럼 id 값이 제일 큰 값을 뽑아 가지고 더하기 2를 하세요 했는데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레코드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널이란 얘기죠. 널에다가 아무리 어떤 값을 더해도 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얘를 제가 단축키를 잘못 눌렀어요. 여기다가 MVL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 앞에 거가 널이면 1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값으로 그냥 하겠다. 그래서 지금 1이 나온 것입니다. 네. 이 SQL 문장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네, 그럼 번호가 1년 번호가 매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저자, 제목, 저자, 가격, 수량 해서 레코드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아래쪽에 하나의 행이 인서트가 됐다고 나오죠. 그럼 이거를 몇 개 만들어 보세요.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만드시고 좀 값을 바꾸면 되는 거죠. 약간씩 바꿔서 해보세요. 자, 이렇게 레코드를 몇 개 만든 다음에 인서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서트하고 잘 들어갔는지 셀렉트를 마지막에 하시고요. 네, 그럼 잘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겠네요. 제가 똑같은 거 2개 넣었군요. 똑같은 거 2개 넣었어요. 다시 새로 만들고 네,
자, 잘 나왔으면은 마지막에 커밋 하세요. 커밋 안 하면 답이 안 나오죠. 화면이 멈춰버리죠. 자, 우선 네, 지금 테이블이 준비가 됐으면 우선은 이 모델 1으로 우리가 배운 게 이거니까 이걸로 좀 진행을 하다가 우리의 목표는 모델 1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블릿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MVC 패턴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 다 이거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지금 작성해서는 실무에서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쉬워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JSP 페이지만 쭉쭉 작성하면 끝나니까. 근데 여기는 파일을 많이 쪼개서 만들고요. 좀 이 진행되는 게 좀 복잡해요. 로직이 좀 복잡해요. 그냥 알고 여러 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처음 해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익히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우선은 오늘은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코드 입력된 것을 한 레코드를 저장하는 클래스가 DTO죠. 네, DTO를 만들어서 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근데 또 한 번 더 하시죠. 앞에서 했는데 프로젝트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DB 연동을 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코딩 아무리 잘해도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그렇죠. 자르 파일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르 파일 안에 그 JDBC 코드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OJDBC 6.자르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네,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프로젝트에서 이거 있었잖아요. 이거 복사하세요. OJDBC 6 카피해서 자, 위치가 어디입니까? web-inf의 lib 다른 데 집어넣으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네, 이거 없으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반복적인 부분이니까 카피를 할게요. 우리 앞에서 했던 2번 했으니까 복사를 해서 쓰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config 패키지에 db.java 클래스를 붙이겠는데요. 이거 우리 웹 02에서 했었거든요. 웹 02에 보면 그때는 커먼 패키지 이름을 커먼이라고 했군요. 네, 커먼 패키지에 있는 db.java를 복사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config 패키지 만들었으니까 config에다 붙일게요. 붙이세요. 그럼 config 패키지에 db 클래스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db 클래스 이 코드는 무슨 코드인지 아시죠? 한 번 더. 네. 자, 이 context란 클래스가 context.xml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서버스의 안에 가면 이 파일이 있죠. 근데 이게 여기다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이 있죠. 이 코드를 server.xml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2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context.xml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server.xml에 보면은 server.xml의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자, 이 server.xml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포트 번호였죠. server.xml에서 이 63번 라인에 가보면 이게 톰캣의 서비스 포트였죠. 혹시 실행할 때 톰캣이 포트 번호가 중복이 될 때는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걸 고치면 되는 거였습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맨 밑에 내려가면 맨 밑에 컨텍스트 이게 보이죠. 또 그 위에 보면 호스트라는 게 보이죠. 호스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스트에 보면 웹 apps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뭐 오토 디플로이라는 건 이제 자동으로 배포가 된다는 뜻이고요. 지금 로컬호스트라는 뜻이고,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 웹 apps가요. 지금 우리는 톰캣을 어디서 껐다 켰다 하고 있냐면 이클립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콘솔 한번 꺼보세요. 콘솔을 한번 꺼보세요. 여기. 터미네이트.
콘솔을 꺼야 됩니다. 지금 하는 건 꺼야 되는 거죠. 톰캣이 어디 있냐면 지금 C에 톰캣 9에다 우리가 세팅했잖아요. 톰캣 9에. 자, 톰캣 9에 bin 여기에 보면 startup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startup.bat. bat는 배치 파일이죠. 이거를 한번 에디터로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게 돌아가서 톰캣이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명령어들, 터미널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startup.sh 이거는 나중에 리눅스 수업할 때 할 텐데 쉘이라는 얘기입니다. 쉘. 쉘이라는 건 리눅스에서 실행 프로그램인 쉘이라고 그래요. 리눅스에는 exe 파일 이런 게 없어요. 실행 파일에는 보통 sh 이렇게 많이 붙입니다. 여기도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리눅스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쉘 스크립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startup.bat를 실행하면 톰캣이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 cmd 누르시고 cmd 하고 여기서 저 C에 톰캣 9에 bin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change 디렉터리 하세요. 톰캣 9에 bin 여기 간 다음에 startup.bat 이게 톰캣을 구동시키는 명령어예요. 이거 치면은 새로운 창이 하나 뜨면서 네, 에러가 뜨는군요. 에러가 됐죠? 포트가 접목돼서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에러가 중간에 떴어요. 에러가 뜬 게 포트 번호 때문에 그래요. 여기 포트 번호.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트 번호가 이 에러 메시지 중간에 이렇게 서버가 이거 디렉토리 바꾼 다음에 스타트업 하면 얘가 쭉 실행이 되다가 쭉 가다가 이게 깨끗하게 잘 나오면 좋은데 중간에 이렇게 에러가 뜨잖아요. 그럼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이건 서버가 스타트 된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여기를 잘 읽어보시면은 8080 포트가 뭔가 중복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가이라고 되어 있죠. 8080 포트. 그래서 톰캣 9에 컴프를 가보세요. 컴프 디렉토리. 이게 환경 설정 디렉토리예요. 컴프에 가면 거기에 server.xml이 있어요. 컴프에 지금 한 게 이제 change 디렉토리하고 이렇게 갔잖아요. bin까지 가서 startup.bat 했는데 여기서 에러가 났잖아요. 에러가 났기 때문에 지금 C에 톰캣 9의 컴프 디렉토리에 있는 server.xml을 한번 열어보자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에디터로 여세요. 에디터로 여는데 메모장보다도 이 노트패드 플러스 이게 좋아요. 이 노트패드 플러스 안 깔린 분들은 까세요. 인터넷에서 금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패드 플러스 이거 무료거든요. 이것도 훨씬 더 기능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로 해서 열어보겠는데요. server.xml을 열어보겠는데 노트패드 플러스를 열었더니 63번 라인 약간 라인이 다른데 69번에 가면 여기에 8080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클립스에서 열었던 server.xml은 뭐냐면 이걸 카피해 가지고 내 워크스페이스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본을 고친 게 아니고요. 카피본이었어요. 아까 그거는. 그래서 여기를 직접 고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카피해서 오니까 고칠 필요가 없죠. 여기를 80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고치고 저장하고요. 80으로 80 다시 한번 실행합니다. 아까 에러가 났었죠. 이거는 아까 이거 뭐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다시 startup.bat를 딱 치면은 이제는 톰캣이 깨끗하게 열려요. 에러가 없이. 그리고 마지막에 서버가 스타트업이 됐습니다. 1595ms 구동되는데 이만큼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처음에 첫 수업 시간에 이거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첫날
첫날 이거 했었어요. 헬로 오죠. 네, 헬로 자바하고 또 하느라고 이거 첫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첫날은 아닌 것 같은데 첫날에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부터 설치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이거를 JRE 홈 이런 변수들 환경 변수를 설정해서 이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컴퓨터에 속성에 가보면 환경 변수가 있죠. 고급 시스템 설정에 환경 변수 거기에 이 자바홈이라는 환경 변수가 없으면은 이게 안 돼요. 자바홈이라는 환경 변수. 그래서 자바홈이라는 환경 변수 없으면은 만드시면 되는데 새로 만들기 위해서 자바 언더바 홈 없으면 만드세요. 네, 자바 홈이고 또 그 변수 자 일단 제가 이거 없을 때를 먼저 보여드리죠. 지금 자바 홈 변수를 제가 지웠거든요. 지웠고 CMD를 이게 환경 변수를 바꾸면 CMD를 껐다 켜야 돼요. 그래야 적용이 돼요. 그래서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CMD 다시 톰캣 9에 BIN까지 갔다가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 이런 에러가 나오죠. 아마 이런 에러가 나왔을 겁니다. 안 되시는 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도 없고 JRE 홈이라는 환경 변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건 JDK 자바 개발 도구가 설치된 홈 디렉터리를 말하는 것이죠. 또 JRE 홈이라는 거 자바 JRE가 뭐예요? 자꾸 이제 복습을 해야 되니까 JDK가 있고 JRE가 있죠. 얘는 개발 도구죠. 자바 개발 도구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컴파일러가 들어있고 또 이게 들어있어요. JRE가 들어있어요. JRE는 뭐냐면 자바 실행 환경이죠. 자바 실행 환경. 이건 실행 환경이고 얘는 자바 개발 도구고. JRE만으로도 이클립스 돌아갑니다. 돌릴 수 있어요. JRE만으로도. 그러니까 이클립스 안에는 그 JRE만으로도 실행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까지 다 깔았죠 우리가. JDK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게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JDK용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C에 여기 JDK 1.8 여기다가 JDK 깔아버렸잖아요. 디렉토리 통일하려고. 이게 왜냐면 자바 버전이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게 계속 디렉토리가 다르면 좀 처음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고정을 시켰던 거죠. 물론 지금 자바가 1.9까지 나오고 있어요. 최신 버전이. 네. 그래서 JDK 1.8 여기가 자바 홈이죠. 우리는 JRE 홈은 어디입니까? 여기 이거 JRE 홈이에요. 여기 이게 JRE 홈이에요. 그럼 자바 홈이나 JRE 홈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세팅해야 된다. 환경 변수에 그 얘기죠. 그래서 고급 시스템 설정에 환경 변수에 지금 변수가 사용자 변수가 있고 시스템 변수가 있어요. 사용자 변수는 사용자가 10명이면 그 A라는 사용자 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시스템 변수는 사용자가 아무리 많아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서버라고 생각하면 이게 낫죠. 시스템 두 개 다 둘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근데 시스템 변수에다가 자바 언더바 홈이고 디렉토리는 C에 우리는 JDK 1.8 이걸로 했던 거죠. 없는 분들은 이거 만드세요. 자, 이거 만들고 확인하고 창을 다 닫습니다. 닫고 CMD 이미 떠 있는 건 소용없어요. 닫았다 다시 열어야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닫고 CMD 열고 톰캣 9에 BIN까지 갔다가 스타트업 하면 이제 톰캣이 뜨면서 서비스 여기 깨끗해야 돼요. 여기 에러가 없이 깨끗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기 에러가 쭉 나 있는데 마지막에 서버 스타트업이 됐다. 그건 서버 스타트업이 된 게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실패. 서버가 안 켜진 겁니다. 이렇게 이게 통계 서버가 뜬 거죠. 그럼 통계 서버가 잘 구동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웹 브라우저를 실행해 주세요. 웹 브라우저 실행하고 http 로컬호스트까지만 치고 뒤를 아무것도 안 치고요. 엔터 쳐보세요. 그랬을 때 이렇게 고양이 그림이 뜨면 서버가 잘 실행이 된 겁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이거 했었죠. 첫날 로컬호스트 이거.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잘 됐으면 이거를 실행했을 때 아까 그 고양이 그림이 뜨면 잘 된 겁니다.